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선포를 이뤘고 민주화를 이뤘고 또 대한민국 설립했고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버금가는 경제 개발 단계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런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너무 빨리 습관 빨리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도처에서 또 경장 성장 제일주의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물질 만능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우리 농경사의 반만 이상 우리가 지킨 미덕이면 협동의 정신인데 이게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경제가 아니면은 협업이 밀리고 협동이 밀리고 공동체 약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이 이면에 비춰진 그림자는 물질 만능주의, 각자 도생의 이기주의 형태, 협동 배려 포의 공동체 정신이 상당히 약화된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가치 혼란이죠. 우리는 반공국시를 살 정도로 반공을 상당히 그 하나의 보수의 가치로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골바초프의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 체계 붕괴가 되죠. 그때 우리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에 의해서 공산권과의 교류가 시작돼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상당히 어릴 때부터 우리하고 맞지 않는 또 나쁘게 생각하고 또 전쟁을 유발하는 주체였고 적이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자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6.25 전쟁을 일으킨 뒤에 있던 장군인들인데 이 사람들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공의 가치가 흘려지게 되고요. 또 한편 경제적으로 보면은 못 살던 시대에서 넘어서 지금 선진 반열에 딱 오르니까 그 과정에서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성장 제일주의의 균열이 생겨요. 워라밸이 생기고 일과 여가의 휴가의 휴식이 뭐 이런 거라든가 가정을 중시해서 가정에서 자기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장 제일주의가 균열이 되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서 사람들이 가치를 상실하면서 비전과 담론도 정치권이나 학계나 제대로 제시를 못하는 여기서 맴도는 그런 시대 상황이 한 20, 30년 시대 같아요. 물론 정치권도 여기서 맡을 수는 없겠죠. 청년 시대의 가치, 공정, 다양성, 실용 이것을 수용하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또 비전 제시도 좀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그건 현재도 그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해방의 그 이념 갈등, 또 경제 갈등에서 나타난 빈부 갈등. 우리는 농경사회, 우리 어렵게 살았던 농경시대에서는 빈부 갈등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과 지주와 그 모습이랄까,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제 산업화되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처럼 인식이 되면서, 잘못 인식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소위 빈부 갈등을 유발했고, 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 선거는 꽃이라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정책 갈등을 많이 유발했습니다. 그 과정에 도농 갈등도 나타났고, 산업화된 도시와 산업단지와 기타 단지의 갈등도 나타났고, 이런 것이 많이 그 경제 관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갈등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세대 갈등과 그 다음에 기술 격차에 따른 갈등, AI 시대에 우리가 연로한 사람들, 노인 세대들은 AI에 사실 활용을 못하고 적응도 못하면서, 요즘에는 기업에서 인사에 있어서도 모든 직제가 옛날 괴사적 직제가 다 없어지고 대개 그 직책에 맞는 직위에 맞는 직만 이름이 호칭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뭐 팀원, 뭐 팀장제가 도입된다든가 또 연공국제에서 직무급으로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엔 서서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장이라는 분이 자칫하면은 초임이나 2, 3년차 직원보다도 급여가 낮을 수가 있어요. 연공급으로 가면 훨씬 많이 되는 왜? 직무의 생산성이나 이런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하우를 선배들도 배웠지만은 지금은 선배가 밑에 하급 직원들한테 배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전환기 사회에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성과가
지금 와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최근에 나타난 노조의 갈등, 노노 간의 갈등, 노사의 갈등들 이런 전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저는 AI 시대에서는 우리 몇 달 전에 공동 자유주의를 했습니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인간 존엄, 그 다음에 공정이란 가치, 이거는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혁명에서 인간 존엄과 공정, 인문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접속하고 무엇을 첨가하고 이런 것을 디지털 보수가 갔을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AI 혁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은 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AI로 유발된 급격한 기술혁명과 사회 변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국가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가정에서까지 똑같이 이 분야에 우리 뒤떨어져서 안 된다. 우리는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사람뿐인데 지금까지 기술혁명을 우리가 따르면서 소위 그 선진력 추격형에서 우리가 선도형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선도형 창의적인 자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AI로 유발된 이 기술혁명 전환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선도국가로 나가지 않으면 또 선도국가는 아닐지 몰라 뒤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AI 사회 전환 과정에서 AI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수한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뭐 산업혁명 과정에서 항상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 과정은 또 다른 유입, 판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일자리 부족 현상을 많이 일고 일자리를 다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산업혁명 시대에도 일자리는 금방 나타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일자리는 시간이 가면 나타난 거고, 그러나 자동화나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는 잃는 건 일시에 이루어지고 새로 만드는 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럴수록 상생, 연대 이런 가치는 중시되겠다. 일종의 이제 포용적 자세, 아까 말한 그 유기적 본능, 유지 본능, 인간 사회는 유기체인데 그 유기적 본능을 발휘해서 좀 여유 있고 또 배운 사람들, 시대를 이끌어 사람들이 같이 뒤처진 사람들 같이 하고 같이 그 보살펴주고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걸 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교육, 문화 등 현재와 미래의 연결 과제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들에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감히 한번 우리가 국민들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현재 만족을 위해서 미래를 불만을 유발하거나 미래의 그 빈곤을 유발하는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와 인간의 공존은 우리가 필수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기계와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기계를 지배해왔다. 3차 산업혁명 전까지. 근데 지금 인간과 기계가 어차피 경쟁하다시피 해왔고 일종의 공정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지금은 자칫하면 앞으로는 인간보다 기계가 인간을 리드하는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끝내는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니까 사람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만 또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한 분야까지 기계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상당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미래의 과제다. 그래서 기회의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AI와 인간관계를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기술이 넘지 못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 도덕 문제, 그래서 AI 윤리 같은 게 필요하다. 더욱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회의 공정, 이게 전환기 사회는 빠른 사람이 더욱더 큰 이득을 얻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 사다리 제공하고 기술 소외계층을 향한 연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데이터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데 데이터 접근권을 확대해주는 등 이런 해주고, 이것은 가정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국가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같이 연대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마다 자유는 중시하되
자유는 중요하고 상의와 상상의 날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뒤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론을 그런 뜻으로 설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했냐,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는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또 한번 강조할 것은 보수는 결코 수구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한 경험해 보면은 보수는 시대의 변화를 했고 세계의 변혁을 이끈 사람들도 보수였고, 또 시대의 그 과제를 해결한 사람들도 보수였기 때문에 그 보수들이 같은 시대의 과제를 포용하고 계획을 선도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있는 지혜로운 실천 세력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시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되짚어 보면은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보존의 수단도 없다. 이거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맞는 명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물론 쇄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회가 판이 바뀔 때는, 뭔가 변혁이 될 때는 과감한 쇄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회 질서가 흔들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가면서 쇄신을 해가지고 팔팍급들의 질서를 확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르죠. 그건 오히려 무질서에 가까워지니까 시대를 이끈 적극 리더십을 해야 하는데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하는, 그렇게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주의자, 특히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정직하고 따뜻한 보수 품격을 갖춘 리더야 되고, 시민 역시 그런 품격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긍심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집약하면 보수는 과거에 머무는지가 아니라 미래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자. 왜 신중이냐? 보수는 기본적으로 특히 권력면에 모든 그 보수주의 학자들은 권력의 자질을 강조했거든요. 권력의 사용의 자질을 강조했어요. 있는 자들이 힘을 사용을 자제한 것이 사회적 유기체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오늘 토론이 많을 것 같아서 토론을 대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